코스피가 지난 한 주 동안 700포인트 가까이 오르면서 5거래일 연속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정부가 주택 공급 속도전에 사활을 걸었지만 변수는 적지 않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관련 내용들이 포함된 경제 관련 이슈,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우선 연휴 직전에 코스피가 5거래일 연속으로 이렇게 상승세를 보이기도 하면서 다시 7,000선 부근까지 올라갔는데 이러한 배경에 어떤 것이 있다고 보시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이제 7월 한 달은 정말 치욕이었어요. 거의 지수가 반토막이 났고 갖고 있던 종목이 거의 날아갔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좋지 않았는데 어쨌든 8월 둘째 주는 나쁘지 않습니다. 주초에 6,200선으로 출발했던 코스피가 7,000선 찍고 살짝 내려왔지만 6,977이거든요. 네. 일주일 동안 11% 넘게 올랐어요, 코스피가. 어쨌든 이런 이제 급등한 배경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미국의 훈풍이에요. 네. 7월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이 얘기는 그러면 미국의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조금 희석됐어요. 네. 자, 그러자 다시 위험 자산으로 이제 돈이 몰리면서 미국 증시에서는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네. 또 두 번째가 여기에다가 메모리 반도체 업황 피크아웃 우려가 희석이 됐는데 이른바 샌디스크라는 종목은 보니까 잉여 현금의 100%를 주주 환원으로 하겠다라고 하니까 주가 강세를 보였거든요.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이제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지금 삼성전자가 27만 원대, 네. SK하이닉스는 164만 원대까지 올라서 네. 저점 대비 조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세 번째가 원화 강세입니다. 네. 원화 강세를 나타내니까 외국인들이 그동안 주식을 내다 팔다가 사기 시작했어요. 자, 이런 것들이 맞물리다 보니까 지금 많이 급락했던 반도체주도 올랐지만 2차 전지라든가 자동차라든가 대형주로 이제 온기가 좀 확산된 게 이번 주 특징적입니다. 네, 아무래도 오는 주에 어떻게 장이 열릴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일단 7월까지 이렇게 이어졌었던 현기증 나는 변동성 장세가 다음 주에는 좀 어떻게 이렇게 변동성이 한 고비를 넘겼다고 봐도 되는 걸까요? 맞습니다. 일단 가장 반동성이 심했던 최악의 국면은 좀 지나졌다라고 보고요. 아마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코스피가 5,500선까지 주중 빠지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 1,500포인트, 1,400포인트 이상 올라왔기 때문에 1차 충격파에선 좀 벗어났다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과거처럼 이렇게 V자형으로 바로 더 올라가서 8,000, 9,000 찍을 거냐 그렇게까지 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조금 기간 조정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7월 이후 이어졌던 변동성은 사실 반도체에 관련된 것이었죠.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었고요. 여기에다가 미국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 특히 우리가 이제 국내 요인으로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상당히 좀 기여했다면 여기다 이제 미국의 이제 달러의 향방, 금리의 향방, 또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가세하다 보니까 대외 변수까지 늘 상존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미국의 어떤 물가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되면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 또 반도체 업황에 따라서 이제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지금 사실은 2분기 실적 거의 마무리 국면이에요. 남아있는 건 보면 소매 관련주, 유통 관련주들, 그리고 이제 이 지난달 FOMC 회의에 이제 회의록이 공개가 되는데 회의록에는 아마 당시에 12명 가운데 9대3. 네. 3명이 금리 인상을 주장을 했거든요. 과연 이 내막을 보면서 과연 연준이 과연 미국 경기를 보는 시각 그리고 금리와 물가를 보는 시각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따라서 다시 출렁일 수 있는데 당분간은 어떤 지수의 어떤 급등락 상승보다는 개별 업종, 개별 종목 실적이 이제 예상이 되는 기업 중심의 차별화 장세가 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특히 그동안 이렇게 롤러코스피 장세가 이어지면서 사람들이 공포감에 유동성이 어느 정도 좀 떨어졌다는 분석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특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오르면 코스닥이 빠지고 코스닥이 올라가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빠지면서 코스피가 빠졌는데 최근에는 또 동시에 상승도 많이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어떻게 유동성이 좀 회복되고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신호로 봐도 될까요? 사실은 이제 떨어질 때는 떨어지는 칼날은 잘 안 잡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개인들이 고객예탁금도 고점 대비 30조 이상 굉장히 줄어들고 B2도 사실은 좀 줄었어요. 네. 신용융자 잔고도. 그래서 코스피 대형주가 부진하니까 8월 첫째 주는 코스닥이다. 코스닥 첫째 주 상승률이 2자릿수가 넘어서 전 세계 증시 가운데 가장 돋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는
코스피만 닷새 연속 상승한 게 아니라 코스닥도 동반 상승을 했어요. 네. 물론 상승폭은 코스피가 훨씬 더 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극단적인 어떤 수급의 쏠림 현상은 좀 진정이 됐다라고 보고요. 다만 우리가 말하는 건 동시에 상승하고 특히나 개인 비중이 높은 코스닥이 좀 더 가졌으면 좋겠는데 근데 반도체가 힘을 쓰기 시작하면 네. 블랙홀처럼 자금을 몰아올리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 레버리지 ETF뿐만 아니라 본장에 이제 주식도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미국 ADR과의 어떤 이제 이 가격 거리에 따라서 괴리감에 따라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다 보니까 그런데 어쨌든 저는 지금 개인 투자자들의 이제 호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동반 상승하기보다는 조금 실적이 뒷받침될 것으로 예상된 3분기, 4분기 실적 전망치 반도체 여전히 좋아요. 좋다 보니까 대형주가 오르면 중소형주가 다소 주춤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대형주가 좀 주춤하게 되면 중소형주로 돈이 몰리고 이런 이제 순환열 장세는 좀 더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하반기에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이런 반도체 탑2가 우리 증시에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높을 것이라고 보시는 걸까요? 일단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 실적 전망이 너무 좋아요. 네. 그런데 지금 보면 코스피는 연초에 4,200에서 출발했어요. 네, 네. 지금 7,000이기 때문에 50% 넘게 오른 상황이고 그런데 코스닥은 연초에 950선으로 출발했어요. 네. 근데 지금 860선이에요. 여전히 마이너스예요. 음. 그래서 수익률로 본다면 하반기만 수익률로 본다면 정부가 어차피 정책 자금을 가능한 한 이제 코스피 쪽으로 유가증권 시장보다는 코스닥 쪽으로 좀 집중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국민성장펀드 출범해요. 2차 또 추가로 받습니다. 여기에다가 연기금들 이제 성장주에 투자하게 되면 인센티브 줘요. 그런 걸 감안하게 되면 유동성은 오히려 코스닥 쪽으로 몰릴 수는 있다. 근데 코스닥이 몰린다 하더라도 실적이 뒷받침돼야 되지 그렇지 않고 주가만 올라놓고 빠지거든요. 그건 모래성과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연말로 갈수록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실적은 더 좋은 건 분명해요. 네. 그러나 지금 계속해서 이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 거품론부터 버블론 여기다가 과연 이 빅테크 기업들이 이 인프라 투자를 계속할지 여부, 그렇죠, 예. 투자한다면 실적이 나오는지 여부 이걸 따져보고 시작했기 때문에 종목별로 업종별로 굉장히 옥석 가리기가 진행될 수밖에 없어서 과거처럼 AI 주다 같이 올라간다 이건 네. 아니라고 봅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고점에 있었을 때 물리셨다는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이 꽤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제 뭐 또 다른 순환매를 돈다면은 어떤 종목이 있을지 이런 것들도 관심이 많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이제 국내 증시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주가는 올랐지만 12개월 선행이라고 해서 앞으로 실적 전망을 반영한 주가 수준 비준을 보게 되면 코스피는 여전히 역사적 저점 구간이에요. 12개월 선행 이 PR 기준이 코스피가 5배 남짓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미국은 거의 20배 수준인데 이런 걸 감안하게 되면 반도체도 물론 가겠죠. 네. 반도체 가면 뭐 소부장 가고 전력기기 같이 가잖아요. 같이 가는 것도 맞겠지만 그나마 이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건 정책적 자금이 좀 이어진다면 순환매. 네. 그러니까 반도체 이외에도 지금 코스닥은 절반이 지금 바이오하고 2차 전지예요. 네. 이게 뛰어야지 개인들의 호주머니가 좀 넉넉해집니다. 그렇죠. 근데 최근에 2차 전지 반도체 보니 바이오가 조금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좀 이어져야 하는데 그리고 지금 조선방산의 경우에는 이제 수주 잔고하고 실적 개선이 실제적으로 눈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런 업종이 좀 뒷받침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정부는 어쨌든 상반기보다 하반기에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에 좀 주력할 것으로 보여서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라. 다만 그렇죠. 지수가 오른다고 해서 이게 내 종목이 오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실적이 뒷받치는 좋은 종목으로 이제 갈아타거나 포트폴리오 비중 가운데 비중을 조금 높이는 쪽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네, 특히 아까 전에 저희 증시가 지난주 괜찮았었던 배경으로 원달러 환율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원달러 환율이 7월 말부터 빠르게 하락하면서 1,400원 초반대 쪽에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1,300원대 진입까지도 가능할 거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전망하세요? 맞습니다. 2분기에 우리 1,550원 찍었어요. 네, 다들 놀라서 이제 1,500원이 뉴 노말이냐 그렇습니다. 걱정했거든요. 근데 정말 저는 가장 큰 효과는 SK 하이닉스예요. 미국 증시 상장하면서 260억 달러예요. 네. 올해 우리나라가 대미 투자하게 한 게 200억 달러예요. 아, 달러로 200억 달러 내주는데 올해 첫 해인데 걱정했었는데 그걸 네. 단숨에 SK하이닉스가 막아준 거예요. 아, 이러자 그동안은 수출업체들 달러 갖고 있으면서 환율 더 오를까 봐 환전을 안 했어요. 근데 환전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에다가 40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진 일본의 엔화를 막기 위해서 미국과 일본
외환 당국이 서로 공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맞물리다 보니까 저는 하반기에는 1,300원대로 낮아질 가능성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네. 그럼 일단은 좀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보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논의가 계속해서 좀 이렇게 활발하게 유통업계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벽 배송을 가능하게 할 것인지, 혹은 뭐 주말에 어떻게 근무를 좀 더 할 수 있게끔 정상 영업을 할 수 있게끔 개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는데, 혹시 완전한 정상화 방향이 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진다고 줘야 한다고 맞습니다. 보세요? 이게 이른바 신데렐라법이에요. 이제 유통산업 2012년 도입된 이제 유통산업발전법, 골목상권을 보호하겠다라는 취지 때문에 오프라인 대형 매장들, 이제 유통업체들 12시 되면 10시까지는 영업을 못 합니다. 네. 새벽 방송 금지가 됐죠. 근데 그 빈틈을 온라인 플랫폼들, 이른바 쿠팡 천하입니다. 지금은 오프라인 매출보다 온라인 매출 비중이 훨씬 더 높거든요. 그래서 이 규제를 한번 일부를 풀겠다라는 건데요. 크게 핵심은 두 가지예요. 네.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을 허용하겠다라는 겁니다. 영업시간 일부 제한을 완화하겠다라는 거고, 대신에 이걸 완화해주는 대신에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서 네. 약 1,000억 원 규모의 1,000억 원 규모의 유통발전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사실은 유통업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상황이. 네, 네. 아니 우리는 대형마트 입장에서는 지금 뭐 홈플러스는 지금 법정 관리 그쵸. 수순을 밟고 있는 상황인데, 이미 대형마트가 신규 점포를 출점할 때는 지역별 상권에 상권 상생 명목에 이제 기금을 내고 있는데, 네네네. 여기에다가 또 새벽 배송 규제 푸는 대가로 또 한 번의 비용을 내라, 이거 이중 부담이다라고 이제 반발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관심은 뭐냐, 이게 뭐 1,000억을 모이든 2,000원 기금을 모이든 좋지만 기존 혜택을 받던 업체들, 네. 이런 뭐 온라인 업체들, 그쵸. 쿠팡이 과연 이 기금에 합류할 것인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쿠팡은 지금 뭐 경제 문제가 한미 통상 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죠. 과연 이것에도 이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런 홈플러스의 정상화에도 이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논의가 어떤 식으로 작용이 될지도 관심이 많은데,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 어떻게 완전하게 정상화될 거라고도 보시는가요? 지금 홈플러스를 저는 이 규제 이전에 다 다녀왔어요. 바로 옆에 네. 상암동에 있잖아요. 네네, 맞아요. 너무 사람이 없어요. 사람도 없고 가게 일부는 또 문을 닫았고요. 네. 너무 깜짝 놀랐는데 사실은 홈플러스가 100여 개 넘는 매장을 갖고 있었어요. 거기다 30개 이상의 매장을 폐업을 했습니다. 네. 폐업했고 지금 한 67개 정도 점포를 중심으로 다시 문을 열어서 일부 굉장히 이제 호응을 받고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문제가 단순히 규제 탄 맛이 아니에요. 네. 여긴 지금 누가 적대적 M&A를 했잖아요. 이제 사모펀드인 MBK 파트너스가 인수한 이후에 네. 막대하게 누적된 적자 문제. 이 문제가 불거졌고, 이자 비용, 점포 매각하면서 재리스하는 비용, 이 고정비 부담이 본질이기 때문에 이번 이제 이 유통산업법 개정법 논의에 크게 이제 수혜를 보지 못하고, 관건은 뭐냐? 과연 여기에다가 입점업체들이 정상적으로 물건을 공급해 줄 것인가? 네. 이게 가장 관건이고, 또 하나가 동시에 새로운 투자처를 찾아야 돼요. 그렇죠. 누군가 M&A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시너지가 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이제 지금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네. 오프라인 매장을 누가 돈 주고 살 것인가? 이 주인을 찾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이 두 개가 가장 중요한 이제 체크 포인트라고 봅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정부가 역대급 공급을 강조했었던 8.13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은데, 닥치고 공급, 속도전을 선언한 상황인데 시장의 반응은 좀 어떻게 관측되세요? 시장의 반응은 좀 냉랭한데요. 실제로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 국민 절반 이상이 그다지 이제 좋지 않은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사실은 중장기적으로 공급을 늘리겠다는 건 긍정적입니다. 거기다 수도권이 23만 원 플러스 알파, 또 이제 10만 원 이상 더 공급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말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는 분이 없는 게, 왜냐하면 실제 올해 수도권의 착공 물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 상반기 목표치의 20%, 25%가 안 됩니다. 네. 서울은 20%도 못 미치고 있어서 학습 효과로 인해서 지난해에는 97 대책이 공공주택 향후 5년 동안 135만 원. 네. 올해 초였죠. 1월 29일은
수도권에 6만 원 플러스 네. 알파였는데 이게 원래 이런 기존 대책을 세 번째 공급 대책이잖아요. 네. 세 번째 공급 대책을 발표할 때는 1차 대책이 어느 정도 진전이 있는지 1, 2차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 이 부분이 빠졌어요. 네. 근데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야, 이게 지금 보니까 지자체, 지역 주민 반대로 네.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없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공급 확대하는 시그널은 긍정적이지만 근데 실제로 이게 입주가 가능할까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아무래도 과천이나 서리풀 이런 쪽들의 반대가 있었던 상황을 언급해 주신 것 같은데 특히 이런 아까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현실적으로 이 언급한 물량 그 자체가 가능한지 혹은 이런 것들이 실현되려면 소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시간이 어느 정도로 소요될지도 좀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지금 실제로 이제 이번에 발표된 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이제 실제 공급 이게 착공 기준이에요. 착공 기준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다지 쉽지는 않습니다. 서울 이제 염창동의 경우에는 2029년 착공 네. 목표로 그리고 남양주와 광주 신규 택지 부지의 경우에는 2030년쯤 착공은 첫 삽을 뜬다는 얘기예요. 첫 삽을 뜨면 그게 최소 이 아파트를 짓는 데는 3, 4년 더 걸립니다. 그러니까 최종 한 7년에서 10년 이상 소요된다라는 걸 감안하게 되면 네. 정부가 이제 2030년 초중반에 입주 가능하다. 저는 이거는 조금 이제 어려울 것 같고 지금도 뭐 서울의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는 지자체 주민들 환경단체 반대가 분명히 있거든요. 네. 이걸 어떻게 조율하느냐 그리고 이제 주민들 토지 소유 보상에 대한 이제 굉장히 갈등도 좀 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얼마나 정부가 중재자 역할을 잘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공급 물량이 딸리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논의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정치권을 중심으로는 용산공원을 어떻게 할지를 두고서 이렇게 좀 공방이 오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과 용산구청장 이쪽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정부가 목표로 한 이곳에 착공 가능할까요? 저는 일단 정치적 공방을 제외하고 줘야 하고 순수하게 경제적 이제 이 입장에서 보면 뉴욕 가보시면 네. 센트럴파크 있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 센트럴파크에 지금 뉴욕 가면 집값이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네, 그 주변을 네, 주변. 근데 주택 부족하다고 거기에다가 아파트를 짓는다?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100여 년 만에 물려받은 온전히 받은 서민의 품으로 들어온 이제 공원인데 여기에다가 이제 정말로 미래 세대를 위한 어떤 대체 불가능한 국가적 자산에다가 콘크리트로 아파트를 짓는다. 이건 아마 나중에 득보다 실이 더 많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래 세대를 위한 녹지 공간을 주택 공급으로 훼손한다라는 비난을 이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건 좀 더 심중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생각에 좀 더해서 이런 반대에 부딪혔을 때 좀 어떠한 식으로 논의가 오가야 된다고 보세요? 맞습니다. 일단 왜냐하면 지금 실수요자들이 가장 이제 불안한 건 정부가 여러 차례 대책을 내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체감하고 있는 건 뭐냐? 크게 보면 부동산은 일단 세금, 그 다음에 대출 그리고 공급이거든요. 네. 공급인데 지금 세금과 대출로 두 다리를 다 묶어놨어요. 그런데 공급만 달아라고 지금 채찍질을 가하는 양상이거든요. 네. 그럼 달릴 수가 없습니다. 막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실수요자들 지금 서울 아파트 구매자는 대부분 30대가 가장 많아요. 네네. 이분들은 무주택자이기 때문에 실수요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요자들이 가장 원하는 건 뭐냐?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정부 바뀔 때마다 대책이 바뀌다 보니까 정말 내가 들어가서 살 집을 네. 몇 년도 내에 입주가 가능하냐 정말 정책 방향이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정부가 발표할 때마다 뭐 매정대로 뭐 몇십만 채 지어진다 이런 숫자보다도 오히려 이런 믿음 무주택자가 나도 정부의 정책을 믿고 이제 기다리면 어느 정도 이제 어느 시점에 내가 원하는 지점에 가격 높지 않은 곳에 이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라는 네네. 이제 이런 신뢰를 주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아무래도 실수요자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부채를 어느 정도 쓸 수 있을지, 빚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인 것 같은데 정부가 금융 지원을 크게 늘리는 대책도 여러 가지 내놓았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효과가 좋을 것으로 보이시는 것이 있으실까요? 아마 대출 총량 규제할 거예요. 지금 대부분이 이제 전년도 이제
대출 총량 규제가 막혀서 은행 가시면 대출이 잘 안 나와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1.5가 아니라 3%로 증액해서 한 하반기 여력이 한 30조 원 정도 생긴다고 하는데 뭐 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뭐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는 뭐 굉장히 그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 신혼부부, 실수요를 대상으로 해서 규제를 좀 완화한다. 네. 뭐 신상화 대출 특례라든가 디딤돌 대출을 완화한다라는 건 실수요자들의 자금 부담을 직접적으로 낮춰주기 때문에 이건 효과가 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이렇게 예외 누더기처럼 계속 되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실수요고 누가 가수요인지를 구분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가계대출, 가계부채 문제가 늘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런 걸 좀 감안해서 균형 잡힌 정책 설계가 중요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은 꼭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청년층 같은 경우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대출을 좀 이렇게 받을 수 있게 열어둔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다만 4억 원 이하의 비아파트를 구매할 때 저리 대출로 지원하는 청년 미래 보금자리론에 대해서 아무래도 청년층 사이 비판이 많은 것 같은데 이러한 정책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수장님은? 이게 아마 청년층들의 어떤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정말 탁상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앞서서 한 국회의원이 또 실언을 했어요. 네. 청년층들의 주거 대책의 일환으로 폐버스를 활용하자라는 얘기를 하는 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4억 원 이하 대출해 줄 테니까 비아파트 구매하라는 얘기입니다. 집값의 80%까지 대출해 주겠다라는 얘기인데요. 네. 근데 청년층도 알고 있어요. 비아파트라는 건 오피스텔이나 빌라인데 네. 사자마자 손해예요. 자산 가치가 떨어지고 환금성이 적습니다. 근데 세금은 세금대로 내야 돼요. 그러다 보니 지금 결국 청년들은 빌라만 살라는 얘기냐가 아니냐라고 지금 굉장히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실제 청년층이 원하는 거는 선호하는 아파트는 80%, 10명 중에 8명은 80%예요. 실제로 비아파트 주거 비율, 자가 비율은 4.5%에 그치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정책 설계 측면에서 좀 잘못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증시부터 부동산까지 다 짚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